어제 10시 30분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 미국 1월 CPI가 예상치보다 더 크게 치솟은 겁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7.5% 전년 대비해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0년 만에 최대폭 상승, 1980년대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이렇게 급등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오늘 영상 중요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중앙은행은요,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해당 시기의 지표를 보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앞으로 금리 얼마나 올리겠다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아요. 그때 당시의 지표를 보고 그때그때 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지표를 보냐? 성장률이나 물가 그리고 고용 지표를 살핍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성장률과 물가를 주로 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물가와 고용 지표를 중시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인 중에서도 가장 크게 기준금리에 반영이 되는 것이 바로 물가라는 거죠. 주요국 중앙은행은요, 물가 안정 목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을 비롯해 유럽, 미국, 일본 모두 다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 정도 물가 상승률은 나와야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들은 통화량 공급의 적정 여부를 이 물가 하나만 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최근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을 보면요, 경기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자, 그런데 중앙은행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에 나설 수 있었던 거는 10년 넘게 이어진 저물가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야, 보니까 물가가 굉장히 낮네. 통화량이 부족하니까 완화적 통화 정책을 지속할 수 있고 안 쓰던 수단도 사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로금리, 양적 완화, 질적 완화 등의 수단이 가까이의 대부분 국가에서 사용을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유동성이 풀렸습니다. 미국만 보더라도요, 연준 보유 자산이요, 1경이 넘어요. 자,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1조 달러 수준이었는데, 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4조 5천억 달러 수준으로 뻥충 뛰어 올라가요.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8.8조로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더불어서 M2 통화량도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늘어난 통화량이 어디로 갔다? 부동산, 주식, 코인 등의 버블을 만드는 데 사용됐다는 게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자, 만약 이 상태에서 강한 물가 상승 압력이 작용되면 어떨까요? 제로금리 정책과 양적 완화를 통한 유동성 공급 모두 다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되돌려놔야겠죠. 제로금리 정책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전환시켜야 되고 양적 완화를 통한 유동성 공급,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는 양적 긴축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높아진 것은 자산시장의 대표적인 악재로 분류되는 이유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미국의 1월 CPI 보겠습니다. 40년 만에 최고치, 시장 예측치 7.3%를 넘는 7.5%가 나왔어요. 자, 이게 좀 의외였던 게 전날까지만 해도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좀 다소 둔화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준 인사들이 시장에 전망하는 것처럼 과격한 금리 인상까지는 안 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이 좀 안심했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점진적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대가 컸었다는 거죠. CPI 외에도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죠. 6%가 발표가 됐어요. 시장 예측치 5.9%보다 높았습니다. 자, 근원 CPI가 높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물가 급등 일시적인 거 맞아? 근원 CPI가 뭐죠? 변동성이 큰 에너지 요금과 식료품 요금을 제외하고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산품하고 서비스 요금인데 이게 급등한다는 게 단순하게 그냥 꺼질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 맞냐? 이런 의무감이 많이 드는 거죠. 결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고 코스닥도 같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국 선물 지수도 좀 많이 추락하다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증시가 급격한 긴축 악재를 차근차근 녹여나가는 중이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긴축이 아무리 못해도 2년은 지속될 건데 2년 동안 주구장창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선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가장 큰 변화는 채권 시장에서 일어났죠. 어제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를 넘었습니다. 2.03%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 국채 시장도 쑥대밭이 됐죠.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72%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한국의 기준금리 1.75% 수준대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국은행에서 국고채 추가 단순 매입을 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수익률 이제 급등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채권 금리가 급등한다는 건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 말씀드렸고, 이 대출 금리 상승은 결국 주택 수요 감소로 이어진다는 거, 현재 거래 급감이 굉장히 심한 상황인데 이게 단기간에 풀리지 않을 거란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왜 금융시장은 발작을 일으켰을까요? 당연하죠. 3월달에 기준금리 0.5%포인트 빅샷을 할 것이다. 게다가 지금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연준한 매파 위원이 7월 1일까지 기준금리를 1%포인트 올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3월달에 올리고 상반기 중에 두 차례 더 올려서 1% 맞추면 1% 올리면은 기준금리가 1.25%까지 가네. 그럼 연말에는 아무리 못해도 1.75%에서 2%그 이상도 볼 수도 있겠다. 진짜 말로만 했던 7번의 회의 때마다 올린다는 가능성이 현실화되겠구나. 이런 공포가 자리를 잡은 겁니다. 일단 3월에 0.5%포인트 빅샷의 가능성은요, 일단 2분기 CPI까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저는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양적 긴축 역시도요, 하반기까지 안 가고 상반기 중에 실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항상 이 금리 전망 나올 때마다 채권 전문가들의 틀린 전망이 항상 비교가 되죠. 아직도 많은 전문가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완화될 것이다. 그리고 긴축은 생각보다 강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오래 하지도 못할 것이고.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가 전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유가부터 살펴야 된다는 거죠. 현재 국제 유가의 흐름을 볼게요. WTI 기준은 90불 전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 지표 볼 때 전년 동월 대비와 비교하죠. 그럼 국제 유가도 1년 전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50불대였던 1년 전과 현재 90불대의 현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같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이런 기울기에서 일시적 인플레를 주장하면 항상 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가 1년 전과 대비해서 평평하든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물가가 좀 하락할 거다 주장하는 게 힘을 받지, 지금은 계속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사이클에서는 이런 주장이 별로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공급적 병목 현상 주장도 좀 오류가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생산 차질에 따른 물가 급등이다. 그런데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봉쇄 강화도 어떤 여러 요인으로 생산 차질이 일어났으면요, 기본적으로 원자재 가격부터 급락을 해야 됩니다. 왜? 수요가 줄어드니까. 예를 들어 100을 생산했던 거 80밖에 생산을 안 하면은 원자재 같은 경우는 항상 생산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요가 부족하네. 원자재 가격이 폭삭 주저앉아야 되는데 지금 원자재 가격 모든 금속 원자재, 식량 원자재, 에너지 원자재 다 급등하고 있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공급 부족이 아니라요, 늘어난 수요를 공급이 못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 대한민국 같은 중간재를 수출하는 국가가 만약에 진짜 공급 부족 현상을 겪었으면은, 자, 이 원자재 공급 부족, 공급층 요인으로 인해서 생산을 못했으면은 기업들 수익이 감소해야 되고 수출 실적도 감소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급등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과도한 수요를 살펴봐야 됐다는 겁니다. 자꾸 공급층 요인만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물가 전망과 금리 전망이 자꾸 틀리는 거예요. 자, 이제 궁금하시는 게 아마 이제 2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일 겁니다. 한 2주 정도 남았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가능성이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연속해서 한번 올린 상황이고 아직 미국에서 그렇다고 금리 올린 것도 아니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4월에 높은 확률로 올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임 한국은행 총재 인선에 착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누가 한국은행 총재가 되든 비둘기파가 된다 하더라도 솔직히 현재 금리 인상 경로를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 물가 불안과 자본 유출에 따른 금리 인상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한국의 추가 인상은 내년에 예정돼 있어요. 올해는 그냥 한국의 내부 요인만으로 올릴 것이고 내년부터 미국에 끌려가는 구조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내년 중반까지 2024년 중반까지 기준금리를 2.5%를 받고요. JP모건이 2023년 상반기까지 2.25%를 받습니다. 이거 굉장히 높은 수치인 거 아시죠? 자, 이 정도 기준금리 되면은요, 지금 현재 0.5%대 만들었던 부동산 가격은 다시 측정이 돼야 될 정도로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2023년에 모든 악재가 다 몰려 있습니다.
서울 경기 입주 물량 급증하고요. 가장 높았던 시기에 전세 가격이 만기가 됩니다. 게다가 이 시기에 2% 넘는 기준금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요인들 때문에 현재 나오는 금매가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고 저희가 시세 분석하면서도 야, 이 정도 금액이면 살만하다 이런 말씀을 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현재 금리 경로가 유지가 된다면은 지금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진짜 하락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부분을 강조드렸죠. 자, 이제 대변화 시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준비를 한 사람이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쇼킹 부동산은 아파트 교과서에 보시면요. 과거의 흐름대로 지금 부동산 가격이 가고 있거든요. 그 사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고요. 앞으로 공급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최악 제도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쇼킹 부동산은 아파트 교과서로 미래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